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조금 이르게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폭염은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었는데요.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74회 방송에서는 특히 폭염에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쉴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곡은 이른 더위를 식혀줄 만한 시원한 분위기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2026년 6월 방송은 싱어송라이터 오태호의 그대만의 전설로 문을 엽니다. 그대만의 전설
네, 오늘 첫 순서는 반월시야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현실을 지난 한 달간 들려온 산업단지 관련 정책 소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코너입니다. 오늘도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단 뉴스를 전해주실 이야기 손님으로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월시야공단 노동조합 월담 이미숙입니다. 네, 미숙님. 네. 일단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죠? 축하요? 네. 제 생일도 아닌데. 제 생일은 1월 3일입니다. 아, 대놓고 이제 동네방네 광고를 해야죠. 예, 네, 경사니까요. 축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월담노조도 함께하고 있는 네. 그 경기 이주 평등연대라고 경기 지역에서 이주인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가 있잖아요. 그 경기 이주 평등연대와 함께 지금 월담노조가 그 이주 노동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축하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경기 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그리고 그 외에 지역 단체 등등등과 함께 월담노조가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변호사분들 그리고 네. 노무사분들, 행정사분들이 함께 네.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특히 안산과 시흥에는 네. 반월공단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겪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같은 이런 노동권 침해라든지 사업장 변경의 문제, 그리고 생활법률 문제, 이런 것까지 되게 많은 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맞아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동안 그 이주 노동자들한테 필수적인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잘 안 된 건가요? 아무래도 그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이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여 명의 변호사, 노무사, 행정사분들이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담노조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정기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월담노조 이제 사무실이 어디 있죠? 안산역 네, 동측 공영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동측이 영어로 뭐죠? 이스트요. 이스트. 네. 제가 또 아무튼 한번 실력 발휘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하니까요. 네, 꼭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에 혹시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연결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그 안산 시흥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분들에게는 그 가뭄국 단비처럼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네. 모쪼록 이번 상담 활동이 이주 노동자들 권리 보장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것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월담노조 화이팅! 화이팅! 그럼 네. 바로 공단 뉴스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6월 4일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년 성적표를 각 분야별로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직장갑질 1구에서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하죠. 결과가 꽤 흥미로운데요. 미숙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네. 의지는 보였으나 정작 가장 소외된 곳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93.3%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거든요. 네. 특히 뭐 이게 본인 스스로가 손용공 출신임을 앞세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만큼 현장의 체감 속도가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으로 나타난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93%라는 수치가 정말 압도적인 느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 게 역시나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67.6%가 이 문제를 가장 미흡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그 노동 시장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네. 연차 휴가도 없고 연장 근로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잘 안 되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 같은 그런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도 되게 중요한데 수십 년 된 그 숙제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조차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면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칭찬받으니까 좋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플랫폼 특수고용직 보호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네. 정부가 박수받은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산재와 중대재해 예방 부분은 56.1%,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 같은 노동기본권 보장은 54.2%, 각각 뭐 이제 절반이 넘는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금체불 근절이라든지 포괄임금제 개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큰 틀에서의 권리는 챙기는 듯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망 자체가 닿지 않고 있는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에는 좀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군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손영공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거 사실 월담 노조가 네,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단 말인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월담 들었나 블로그를- 봐요. 월담 블로그를 지금 대통령이 본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유, 월담 노조가 참. 항상 했던 얘기라는 거. 예. 근데 이렇게 강조를 대통령조차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단순히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남은 임기 동안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이제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시행령 개정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가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역시 이맘때쯤엔 항상 나오는 얘기. 그렇죠.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시계가 째깍째깍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논쟁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 고물가 때문에 고물가가 기본값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기도 하고, 뭐 매번 그랬지만 뭐 노동계와 경영계의 그 시각 차이가 워낙에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요. 미숙님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노동계 전문가. 전망까지. 아우, 매우 부담스럽군요.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 기다리겠습니다. 예리하게 분석을. 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3%를 밑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중동 뭐 전쟁 막 네. 이잖아요. 네. 예, 그런 여파로 기름값이며 장바구니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맞아요.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실질 소득이 깎이는 게 되지 않도록 대폭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입장이죠. 예. 네. 저도 되게 걱정인데요. 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의 본래 취지일 텐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도 못하는 이런 임금은 결국 생각해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임금 삭감하고도 다름없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제 경영계는 뭐 대내 여건 악화로 동결조차도 버겁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영계는 또다시 소상공인들을 내세워서 최저임금 인상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레파토리죠. 네. 그런데 올해 최임위가 정말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본격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달라이더라든지 택배 기사님들처럼 이제 일한 실적, 그러니까 건당 수수료라고 말을 하죠. 이제 이 수수료를 받는 분들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사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실적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최임위가 그동안 한 번도 이 조항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오랜 시간 법조항을 잠재워두면서 직무유기를 해왔던 셈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도급제 형태가 우리 일상에서 되게 보편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는데 법은 여전히 과거의 그 시간제 노동에만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사문화된 조항을 깨우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도급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많아요. 네. 대본을 누가 잘 써주셨네. 네. 이게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핵심입니다. 네. 도급제 최저임금 금액이 정해져도 네.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법 테두리 밖에 있거든요. 네. 네. 뭐 말씀하신 걸 좀 요약하자면 1단계로는 도급제 최저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로 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최저임금법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제도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정작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1차적인 논쟁을 넘어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법 개정 논의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최저임금법의 품도 그만큼 넓어져야 우리 사회의 진짜 사각지대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최임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겠네요. 단순한 수치 싸움을 넘어서 실질적인 노동 약자들을 보듬는 그런 제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소식이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매년 우리가 무더위가 찾아오지만 올해는 진짜 시작부터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기온도 평년보다 높다고 하고 장마철 비도 많아서 그야말로 덥고 습한 또 이게 역대급. 작년에도 역대급이었는데 그 초역대급 여름이 될 그러게요. 거라고 하고요. 이제는 이제 여름철 폭염이라고 하는 걸 단순한 뭐 날씨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재난으로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폭염 대책을 내놨죠. 네, 이번 공단 뉴스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번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네. 이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긴 했어요. 당장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조율이나 계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니까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의지 이런 게 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역시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강조된 그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정확히 뭐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물, 그리고 바람과 그늘, 그리고 휴식.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보냉장구, 응급조치. 뭐 이렇게 네.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늘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으면 매 2시간마다 20분. 그러니까 2시간마다 20분이고 1시간일 때는 뭐 10분씩 이렇게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네, 뭐 형식은 다양하게 여러 네네, 여러 가지가 네. 있겠죠. 여기에 뭐 이렇게 더 붙여서 할 수 있으면 팬이 달린 옷이나 옷 같은 뭐 보냉장구 이런 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뭐 어디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온열 질환자가 나오면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네. 온열 질환자가 나오면 119에 신고하는 응급조치 체계까지 갖추라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칙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거냐. 뭐 이걸 두고 혼선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나 뭐 이번 지침을 보면은 폭염 작업의 기준을 체감 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연속 2시간 이상 일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흔히 생각하는 건설 현장 같은 야외뿐만 아니라 이게 실내 작업장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염 대책이라고 하면 떼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5개 노동자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물류창고나 가열로가 있는 공장 내부처럼 환기가 잘 안 되고 습도가 높은 실내 작업장도 체감 온도가 31도가 넘으면 똑같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일하는 공간의 실제 온도와 습도가 기준이 된다는 걸 사업주들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네. 네. 반월공단에 입주한 사업체 사장님들 네. 똑똑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지침 보면서 걱정되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 휴식 시간의 실효성 문제인데요. 네. 1시간마다 10분씩 쉬게 했다고 서류에는 서류상을 그렇게 꾸며놓고 정작 뭐 쉴만한 휴게실이 없거나 뭐 있어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쉴만한 공간이 아니거나 또는 쉬는 동안에도 은근히 눈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날카롭습니다. 어찌나 날카로운지. 네. 정말. 저희도 이제 올담 노조가 그 공단에서 이렇게 선전전을 하다 보면 정말 쉴 곳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늘 한쪽에서 뭐 마당 한쪽에서 아니면 그 식당 한켠에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네, 맞아요. 뵙거든요. 네. 그래서 이처럼 그냥 쉬는 신용만 내는 건 진짜 휴식이 아닌 거죠. 에어컨 같은 냉방 장치가 있는 곳에서 진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휴식으로 인정됩니다. 네. 만약 말이 휴식 시간이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그건 휴식이 아니라 근무 시간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염 시 휴식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쉴 때는 온전히 나의 일에서 분리가 된 상태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만약에 작업 특성상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뭐 연속 공정 같은 뭐 컨베이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외가 있나요? 작업 성질상 도저히 멈추기 어렵다면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이나 산업용 선풍기를 집중적으로 가동해서 작업 공간에 열을 식히거나 또는 얼음팩이나 팬이 장착된 기능성 보냉 의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서 어떻게든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막아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연속 공정이 여기에는 컨베이어 벨트 공정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게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러니까 생산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뭐 기계 가동 멈출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쉴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떤 예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태까지 예리했다가 이제 갑자기 예, 또 총기가 확 총기 총기 하여튼 뭐 떨어졌어. 네. 꼼수를 부릴 생각 말고 어떻게든 노동자의 몸을 시키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군요. 특히 이제 올해는 기존의 주의보, 경보 이런 그 폭염 경보가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발령되는 폭염 중대 경보가 신설됐다고 들었어요. 이 단계가 되면 뭐 중단, 이동, 확인이라고 하는 3단계 수칙에 권고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체감온도 38도는 글쎄요, 인간의 신체가 견디기 힘든 한계치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 현저한 중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뭐 설마 괜찮겠지 하고 뭐 작업을 강행할 게 아니라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안위를 확인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제도와 지침이 아무리 촘촘해져도 결국 현장 관리자나 사업주의 인식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말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 때는 이보다 더한 더위도 참고 이랬다는 아이고. 둥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이 기후재난 시대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네, 공감합니다. 폭염 대책은 비용이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올해는 이 5대 수칙이 현장에 완벽히 정착해서 단 한 명의 폭염재해 노동자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물, 바람, 휴식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불씨 감독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터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사업장 폭염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어서 한노부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에서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님, 네. 그럼 오늘 공단 뉴스는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요? 아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네. 네, 저는 7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세요.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는 너 눈을 뜨면 너의 빈자리 기억나겠지 우리 같이 앉아 나누던 그 속삭임 누가 그런 말을 해 추억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사랑은 가도 세상은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리운
예,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초인데 벌써부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5월 중순께부터 이미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여름은 특히나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에서는 작은 사업장 폭염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진우입니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저도 정말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몇 차례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맘때쯤이 이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여름철 폭염이 정말 기후재난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정부 통계에서도 이미 이 기후위기를 기후재난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폭염이 단순한 계절적인 변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는 사실이 국가 통계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올 초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재연보, 재연감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4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폭염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거든요. 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 그리고 실종자 수가 2019년에는 30명, 2020년에는 29명, 2021년에는 확 늘었어요. 42명.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해서 34명인데요. 네. 23년부터 막 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2023년에 85명이었고, 2024년에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121명으로 집계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해일, 이런 자연재난 전체 사망자 수에서 폭염 사망자가 거의 90%에 달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통계만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폭염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폭염 피해가 급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산업재해자 수가 총 22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연도별로 본다면 2021년 25명에서 2025년 바로 작년 71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많아요. 전체의 46.5%인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제조업과 시설 관리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규모별로 한번 살펴보면 전체 온열 질환자의 7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훨씬 많고 온열 질환과 관련한 예방 대책 이게 사실상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후위기가 이렇게나 심각한 상황인 줄은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정말요? 네, 잘 몰랐어요. 이 통계를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정말 작은 사업장에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거를 이제 실감하게 되는데 이 관련 통계를 살펴보니까 폭염이 이제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말 그대로 치명적인 재난이라는 거는 정말 틀림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정부도 폭염 대책을 평소보다는 좀 일찌감치 발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에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거든요. 특히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도를 현장에 보다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폭염기에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그 체감 온도별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서 열사병 등의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들이었던 건데요. 네. 이에 비하면 작년에 개정된 규칙은 휴식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개정으로 이제 그런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발표한 정부 대책에서는 지난해랑 또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을 종전보다 조금 강화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단계별로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기존에도 원래 마련돼 있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공단 뉴스 코너에서도 잠깐 소개된 내용이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기상특보 체계를 개편한다고도 했잖아요. 네. 먼저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기존의 주의보, 경보 이렇게 2단계 특보 체제에서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하면서 3단계로 재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에 긴급조치 작업 외에 일체 5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밤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계속될 때 발령되는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했거든요.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되면 밤 시간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심야 시간까지 상황관리 체계를 돌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야간 무더위 쉼터도 더 빠르게 가동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위험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 어쨌든 정부가 폭염을 중대한 재난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상특보 체계를 3단계로 세분한 이유는 정부가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폭염 대비를 하려는 취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에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노동자의 폭염에서 건강을 지킬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거나 정착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건설 현장, 물류창고, 조선소 이런 대표적인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 같은 이동, 방문 노동자들 그리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터에서 작업 물량이나 생산성을 이유로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폭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휴식하거나 작업을 멈추거나 하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더욱 그럴 것이고요. 하청 비정규직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를 요구하기가 휴식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폭염 시에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는 게 사업주의 의무로 법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들한테는 그 실권리라고 하는 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부나 지자체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속속 폭염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폭염기에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제도와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재난과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폭염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더위에 지쳐서 쓰러진다든지 정신이 혼미해지면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폭염 경보 발령 단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위험에 좀 더 예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체로 위험에서 노동자가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폭염이 굉장히 심할 때 작업을 스스로 중단할 권리, 휴식을 요구할 권리, 불이익이 없이 일단은 폭염으로부터 그러니까 더운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조금은 그늘막에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반월시아 공단만 보더라도 폭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노동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폭염 특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안산이나 시흥 지역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당사자분들이 더 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월시화공단 어딜 가보더라도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들은 철제 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지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반월시아 공단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이 컨테이너들은 사업주 입장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매입 비용도 저렴하거니와 건축공사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여러모로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공단 요소요소에 보이는 일명 한밭집, 네, 맞아요. 현장 식당, 매점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장 부지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려서 자재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휴게 시설이나 탈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철제 가건물들은 일단 외부 열기를 그냥 고스란히 흡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딱 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한여름 폭염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날씨에 특히나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급격히 치솟기 때문에 40도를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재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환기 시설이나 냉방기기를 갖추지 않은 것도 꽤나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주로 작업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로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예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기가 만무할 것이고 네. 당연히 이런 조건에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뜨거운 공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버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상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죠. 뭐 찜질방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심지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컨테이너를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쓴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건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시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시설에는 화장실 및 세면, 목욕시설, 그리고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이 있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절함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기준이냐. 이게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모호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미 있게 작동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단 내 컨테이너들을 비롯해서 가설 건축물 이용 현황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실태부터 확인을 해야 관리 영역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앞서는데요. 또 하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 건물도 폭염에 취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을 넣은 게 샌드위치 패널이잖아요. 네.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공단의 작은 사업장들 생산 현장에 굉장히 널리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사실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경제성 뭐 이런 이유에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시다시피 샌드위치 패널은 사전에 제작돼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일반 건축물 공사에 비해서 공사 기간을 굉장히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재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런 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 건축 자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이 경제성 말고는 사실상 문제가 너무 많다. 정말 문제점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화재에 많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2024년 6월에 경기도 화성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때도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20일에 있었던 대전의 안전공업 화재 참사 때도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것도 알려진 거예요. 네. 당시 화재가 최초 발생했던 장소는 인화성 물질인 나트륨을 사용하는 곳이었는데도 위험물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외장재를 사용해서 인명피해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노동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당시 안전공업 화재 참사도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을 중심에 놓고 그걸 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도 취약한 데다가 혹서기에는 건물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도 저는 들었거든요. 네,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같이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샌드위치 패널에 사용되는 단열재, 그러니까 원래 열을 막는 기능을 하는 이 단열재가 한번 내부에 이제 열이 들어오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에 사용되는 건물에 만약 환기가 부족하면 오히려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5개 작업자들,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것들만 고려하게 되는데 사실 앞서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 폭염 질환자가 되는 상황이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열성이 뛰어나다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으로 얘기되는 그 특성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셈인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단열성이 좋은 샌드위치 패널 특성상 내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외부 공기 순환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건물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가지고 작업자들의 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할 위험도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더운 공기나 오염된 공기가 머무는 천장의 상단이나 벽면의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순환 장치를 설치해서 환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공장 건물의 경우에는 내부에 가동 중인 설비도 그렇고 뭐 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기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패널 구조 때문에 오히려 열기가 내부에 갇히게 되는 거고 환기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이게 실내 온도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작업자 안전은 무시한 채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만 노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생산 곳곳에서 특히나 지금과 같은 기후재난, 폭염 시기에는 더 큰 문제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패널 구조라고 하는 게 일단 값싸고 가벼운 게 최대 장점으로 여겨지지만 이걸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본다면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우선해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샌드위치 패널을 안 쓰게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다른 건물 외장재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가벼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장점도 폭설이나 태풍처럼 기후 위기가 심각한 근래 들어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폭염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이제 폭설이 내린 공장 지붕이 내려앉는다거나 태풍에 얇은 강판이 종이장처럼 찢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도 이제 많잖아요. 그럴 때 샌드위치 패널은 외부 충격의 취약성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지붕이 내려앉는 사고 종종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폭염에도 취약하지만 태풍이라든지 폭설 같은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역시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컨테이너라든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구조물들이 사실 반올시아공단에 가보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반월시화공단이 조성된 게 1970년대 말부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얼추 이제 살펴봐도 한 45년은 좋게 넘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 이곳 반월시화공단입니다. 네. 시설 노후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노후화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리모델링 지원 사업도 하고 민간 투자도 끌어들이는 등 이 시설 개선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 저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산업단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포부는 뭔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 노동안전이라는 관점이 잘 녹아들어 있는지는 한번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 시설 문제를 보통은 이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든지 경쟁력이 저하된다라든지 이렇게 자꾸 그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저도 되게 우려스럽더라고요. 특히 폭염 대비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가진 문제점을 기본적인 설비 환경의 특성 위주로 오늘 손진호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당장 개선할 만한 여력이 작은 사업장에 있는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의 동원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한 곳이 작은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사업장 사업주가 알아서 할 문제, 이렇게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에 정부가 폭염 대책을 내놓으면서 극단적인 고온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규정한 건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체계가 이렇게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사업장 폭염 대책에서 지금 정부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동식 에어컨을 이런 것들 재정 지원을 2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체감 온도계 쿨키트 세트 생수 등 물품 지원 15억 원을 신설해서 지원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민간체의 예방기관을 활용해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도 하고 일터 지킴이 1000명을 통해서 폭염 취약 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냉방기기라든지 각종 물품 지원까지 이렇게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요? 네, 일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먼저 투입되는 건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필수적인 조치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작은 사업장들이 요 더울 때 이런 거가 갖추어지는 것이 핵심이냐.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어떻게 할 건가?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장들이 기본적인 냉방기기조차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이유가 대체 뭘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들은 원청의 단가이나 압력이나 빠듯한 납품기일에 고질적인 비용 문제를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청 구조에서 비롯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작 사업장 안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현실이 어쩌면 이 폭염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각종 위험 요인에 제대로 대처할 역량의 미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사업장들은 그런 토대가 너무나도 허약하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언론 보도에서 이런 얘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어느 산업단지에 있는 금속 가공업체 사례인데요. 네. 그 사업장 공장 안에 냉방기기가 있는데 한여름에도 그거를 안 트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에어컨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네, 에어컨 필터가 교체를 안 해가지고 안 틀었다. 이러면 며칠 있다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면 참 좋을 텐데 그 업체 관계자가 인터뷰하신 얘기가 이런 거예요. 물가도 올랐는데 전기요금도 부담되니까 그냥 선풍기 하나 틀고 우리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안 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내에 적절한 냉방 설비를 갖추고도 비용 부담 때문에 웬만하면 가동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어쩌면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작은 사업장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폭염 때 에어컨 스위치를 켜는 것조차 사실 비용 부담 때문에 사장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면은 이건 생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이제 비용 절감이 먼저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작은 사업장들의 만성적인 인력난이라든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라든지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이런 이제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요 많은 것들이 사실 비용 절감 압력에 노출돼 있어서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무더운 여름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일손은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겠죠. 오늘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에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어쩌다 그림의 떡이 된 것인지, 특히나 폭염에 취약한 작은 사업장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유지되는 이 다단계 하청 구조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